군사력 과시를 둘러싼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 중국과 사이가 확 틀어진 호주가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해군력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자 호주가 겁에 질려 한국을 찾고 있다는데요. 중국 위협에 놀란 호주가 한국의 대규모 발주를 예고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가 다시 심상치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해경을 피해 도주하던 중국 어선의 전복 사고로 어민 2명이 사망하면서 중국이 마땅한 조치를 취해 책임을 지라고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국무원 대변인은 대륙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대만의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를 처분하고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해경이 대만의 진먼다오 해역에서 대만 유람선의 무단 승선에 마구잡이로 상시 검문을 시작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항해 계획서와 신분 증명서를 확인했는데 관광객들은 납포의 위협을 느꼈다는데요. 대만 유람선 탑승객은 대만에 못 돌아갈까 너무 무서웠다. 중국 해경이 배에 올라 30분 동안 검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관영 매체에서 푸젠성에서 실시된 대규모 상륙 훈련 장면을 공개하면서 양안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대만이 군사 뮤직비디오를 경쟁하듯 공개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지난 15일 해군 페이스북에 대만군 잠수함 등 작전 훈련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대만 해군사령부가 물결을 헤쳐나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젠룽급 하이스 잠수함의 급속 자막 모습을 처음으로 공유한 겁니다. 대만군은 이를 통해 상륙하는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 BGM-71토우 미사일과 대만산 홍준 대전차 로켓을 이용하는 합동훈련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하이펑 대대의 실사격 화면, 사거리 400km의 슝펑3 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만이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앞서 공개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영상에 맞불 성격으로 중국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일 대만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사령부는 위챗의 집에 돌아와야만 이긴다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올려 중국군 전투기와 전함이 훈련하는 모습, 대만에 대한 미사일 시뮬레이션 공격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19초 분량의 해당 뮤직비디오에서는 대만의 거리와 타이베이 101타워 등의 모습도 비추면서 간접적으로 대만에게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렇듯 대만과 중국이 각각 미사일 공격과 잠수함 훈련 모습을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앞다퉈 과시했지만 둘 다 가소로워 보입니다. 진정한 강자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해외에서 각종 러브콜이 쇄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최근 들어 중국의 해상 확장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기에 우리도 나름 이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 중국의 위협에 겁을 먹으며 군함을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이 여기에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긴급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신형 호위함 3척을 해외에 발주하는 등 해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캐나다, 필리핀에 이어 호주까지 해군력 확대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한국의 방산업계에 엄청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9조 7,2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신형 유무인 겸용 수상함 LOSV 6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이뤄지면 실전에 배치되는 호주의 수상함 규모는 기존 11척에서 26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주 해군은 7,000톤의 호바트급 구축함 3척, 3,600T의 안자급 호위함 8척을 주요 수상함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 정부는 신형 호위함 11척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1차 조달분 3척을 한국, 독일, 일본, 스페인 조선업체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사실상 한국에게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한국 업체 중에는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 호위함 사업 관련 초청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호주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해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최근 호주와 중국 해군은 직접 충돌 상황을 맞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원 작전을 벌이던 호주 해군 잠수부들에게 중국 해군이 음파 탐지기 소나를 작동하면서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호주 군인이 직접 부상을 입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현지에서는 소나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악감정이 고조됐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최근 랴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각급 함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캐나다는 신형 잠수함을, 필리핀은 원해 경비함을 도입하는 등 해군력 강화에 나섰고 이번에 호주도 동참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군력에 올인하고 있는 중국을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엔 여간 벅찬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호주가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HD현대중공업이 특수선 사업부 몸집 키우기에 나서며 군함 명가의 명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할 준비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이는 호주를 비롯해 글로벌을 무대로 함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앞둔 대형급 수주전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3,000톤급 이하 중소형 잠수함과 1,000에서 2,000톤급 원해 경비함, OPV 3가지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주요 시장을 공략하며 특수선 사업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무려 1조 원, 특수선 수주 목표는 9억 8,800만 달러로 정했는데 작년보다 7배가 넘는 목표치를 제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함정 건조 기술력과 사업관리, 유지 보수 정비 등 함정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를 앞세워 국내외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페루 호위함 사업에 뛰어들 예정으로 페루 신규 호위함 6척 도입 사업 규모는 2,8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업체 중 HD현대중공업만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데 유럽 소재의 1에서 2개 업체가 경쟁자로 뛰어들었지만 현대중공업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내년에는 호위함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데 앞서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서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 경비함 6척에 대한 계약을 따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에선 올해 하반기 실시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 수주에 뛰어들 예정인데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사청은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하는 KDDX 사업자를 선정해 총 6척을 발주할 예정으로 수주 금액만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앞서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이 이를 성공적으로 마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HD현대중공업은 앞서 4일 사우디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WDS 2024에 참가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 최첨단 함정을 소개하며 사우디 함정사업 진출 추진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입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잠시 술렁이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 5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작년 8월 방사청의 보안 감점 제도와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KDDX 사업 평가에서 보안 감점을 적용받아 하나오션의 근소한 차이로 밀린 겁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하나오션을 크게 앞섰지만 보안 감점 때문에 탈락했다며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결국엔 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항고하지로 않기로 했지만 보안 감점 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한데요.
그리고 사실 앞서 호위함 건조 사업 관련해서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0.1점 차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운명이 갈리자 두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은 나라에 도움된다는 의견과 목숨이 달린 전투함정을 만드는데 페널티로 결과가 갈린 건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격하게 충돌됐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현대중공업은 기술 능력 평가에서는 1점 앞섰지만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른 1.8점 감점으로 최종 점수에서 하나오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HD현대중공업은 2025년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 1.8점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가 핵심 방위를 담당하는 함정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건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한 회사의 독점보다는 라이벌을 남겨둬 시장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을 해야 한다는 반응으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사실 HD현대중공업이 기술 점수에서 압도하고도 감점 때문에 0.1점 차로 패한 것은 군 입장에서도 아쉬운 일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한국 군함 건조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이 1980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을 건조한 후 현재까지 함정 110여 척을 건조한 대한민국 최고 해양방 위산업 기업인 만큼 함정 사업 입찰 기회는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군사 관련 사항이므로 앞으로 보안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을 더 강화하거나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앞으로 국내 업체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으로 한국 방산의 발전과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전장을 주름잡던 전차의 전성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지상전의 왕자라 불리던 탱크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이제 탱크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7일 외신에 따르면 개전 이후 러시아는 전차와 장갑차 1292대를 잃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의 활약과 군용 드론의 타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차 부대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무기는 미국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인 제블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블린은 사거리가 2.4km 정도여서 매복 공격이 용이한데 러시아군의 300여 대의 전차를 박살내며 러시아군 기동을 지연시키는 주요 방어무기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를 압박하기 위해 진격하다가 며칠 만에 64km에 달하는 행렬이 멈춰서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30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의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특수부대원들은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숲을 가로질러 러시아군이 진격하던 도로 양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어두워지길 기다리면서 드론으로 러시아군 선두 차량이 3대를 파괴해 전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대원들은 이틀을 더 머물며 더 많은 차량을 파괴했고 러시아군은 연료도 폭탄도 없이 도로에 갇혀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차의 전성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러시아의 구형 전차와 장갑차들과 지금 개발되어 나오고 있는 미래의 전차와 장갑차들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 5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사업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국산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레드백이나 K 전차가 이번 전투에 참여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레드백은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솔라, 시그마 실드 열상 위장막을 두른 기동 위장 체계를 가지고 있어 열상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상 감시 장비와 열추적 미사일의 탐지 공격으로부터 장갑차를 일종의 스텔스 무기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드백은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장갑차에 장착된 첨단 레이더로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 등을 포착한 뒤 순식간에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 APS입니다. 지난 29일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12분가량의 레드백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 중에서 레드백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순식간에 격추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레드백에서 날아간 미사일이 정확하게 요격해서 폭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전투기 레이더로 쓰이는 AESA 레이더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사전에 포착해 요격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처럼 날아오는 미사일 로켓은 물론 대전차 탄 120 날개 안정분리 철갑판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장갑차 내부에서 투시하듯이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갑차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승무원이 위험한 장갑차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외부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손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장갑을 투시해보는 듯한 형태인데 이를 통해 장갑차 안에서 기관포와 기관총 등을 표적을 향해 정확히 사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텔스 기능과 능동 방어 장비를 갖춘 레드백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했다면 쉽게 깰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가 제블린에 무참히 깨지자 일각에서는 우리 K 전차가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K 전차는 방호용 레이더와 레이저 경고 장치, 유도교란 통제 장치, 각종 발사 장치, 복합 연막탄 등 소프트킬 형식의 능동 방호 체계를 탑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이를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시 복합 연막탄을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하고 신속하게 회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호주가 섬나라인데 왜 전차나 장갑차와 같은 육군 전력 강화에 힘을 쓰고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해하려면 과거 한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을 들으면 쉽게 납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일본은 끝난다는 게 정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호주와 같은 섬나라여서 해상 전력과 공중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엄청난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에 이 미사일로 일본의 전함과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시켜 놓은 후 육군이 상륙작전을 벌인다면 한국의 육군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쑥대밭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은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자 현무이시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벌였습니다. 현무이시 미사일은 과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의식해서 800km를 날아간다고 했지만 실제 사거리는 1000km가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거리 1000km는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10년 내에 사거리 1000km 이상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1000km 사거리를 가진 현무이시 미사일을 2017년 실전 배치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탄도미사일 현무이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현무3을 비롯해 현무4 미사일까지 개발했고 일각에서는 더 이상 놔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총 2000발 이상을 확보해 전쟁 발발 시 북한군 전력의 70% 파괴할 때 6일 걸리던 것을 단 1일 만에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미사일은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한 해상력으로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단번에 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에 쏟아지면 섬나라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한국 육군의 진입을 막아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사디사피 한국 육군은 포방부라고 부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일본과 같은 섬나라 호주도 알고 있기에 지금 육군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고 또한 최근 중국이 호주 인근의 솔로몬 제도와 군사협력을 시도하고 있어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의 병력을 파견하여 해군기지 건설 등을 꼴자로 하는 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솔로몬 제도와 협정을 체결하면 남중국해를 넘어 남태평양에서도 해양작전에 나설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에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큰 위협이 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금 국방력을 더욱 빨리 강화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금 레드백을 비롯해 한국의 K9자 주포 등을 수입하면서 육군 전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중국이 호주와 붙는다면 한국의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한 호주군을 중국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제블린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대전차 미사일 HJ-12은 그동안 선진국의 무기를 모방해서 따라한 무기가 제대로 된 것이 없었기에 레드백과 K2 전차 앞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한화 디펜스가 선보인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사가 출품한 링스가 최종 선정을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5월 초에 열리는 호주 연방선거 전에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이 선정된다면 앞으로 있을 50조 원 규모의 미국 차세대 장갑차 사업 경쟁에서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은 미국 주력 장갑차 선정에 들이밀 정도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유도문기의 열전지 용량을 2배 증가시키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열전지는 500도 정도의 고온과 높은 하중에서도 작동되는 특수전지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열전지의 단점으로 꼽혀온 긴 제조 시간과 고비용 용량의 한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지금도 우리 힘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마지막 6호기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8일 KF-21 보라매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 복자 2인승가 최초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해 7월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이래 11개월 만에 시제기 6대가 모두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은 유례없는 놀라운 속도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6호기 비행 성공 소식과 더불어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X 개발 소식과 항공모함 소식까지 더해지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면서 무서운 속도로 무기를 만들고 있는 중국에서 지금 한국의 놀라운 계획을 의식하며 우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KF-21이 3년 뒤인 2026년에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F-21과 함께 운용될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X가 연내 개발이 완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우리 군은 9월 드론작전 사령부를 창설하면서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가오리 형상의 스텔스 소형 무인기 가오리-X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오리-X는 이미 이착륙 성공에 이어 KF-21 보라매와 유무인 합동작전 MUMT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센서와 통신 체계를 개발 중인데 개발이 완료되면 KF-21과 함께 무서운 공중전력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가오리-X는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 km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돌아오는데 가오리-X의 실제 크기가 길이 11m, 넓이 15m, 무게가 10톤으로 중국에서는 가오리-X의 실제 크기가 대형 드론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만 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지난 4월 한국이 순식간에 KF-21 시제기를 순차적으로 만들었고 이것도 매우 놀라운 속도인데 일명 가오리-X라고 알려진 보조 스텔스 무인기까지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가오리-X의 사진을 한국이 지우고 있다면서 한국이 이렇게 비밀로 취급하는 것은 무엇을 숨기려는 것일까라고 질문했습니다. 혹시 자국이 만든 무인기 CH-7과 비슷해 보인다면서 한국이 또 우리 거를 도둑질했나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렇게 어이없는 주장을 하면서도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KF-21부터 가오리-X까지 한국의 군용기 개발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순조롭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빠르고 순조롭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개발하는 게 죽을 것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것을 베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자신들이 남의 것을 무단으로 베끼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개발을 잘하는 것은 자신들처럼 남의 것을 베낀 게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19일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자 중국 언론인 소우닷컴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인 기반이 부족하여 록히드 마틴을 제휴 명목으로 끌어들였고
사실상 T-50 개발과 마찬가지로 록히드 마틴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의 상당한 기술적 지원으로 KF-21은 기술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어쨌든 한국은 그 덕분에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예산 확보와 기술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그럭저럭 넘겼다. 그러나 한국이 신속히 관련 부품들을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KF-21은 실패작이 될 것이므로 아직까지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실패하기를 아직도 바라는 눈치이지만 한국은 이러한 바람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면서 록히드 마틴과 제휴의 엔진과 부분적인 기술을 전수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4개를 스스로 개발하고 국산화율을 65% 이상 실현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산화율 100%를 주장하지만 65%의 국산화율도 대단한 것이라며 사실상 100% 국산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그리펜은 KF-21에 들어가는 미국 G사 엔진을 쓰고 85%를 외국에서 부품을 사서 조립하지만 스웨덴제로 인정받고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계 설계를 스웨덴이 했기에 스웨덴만이 만드는 독자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F-21은 전체의 체계 설계를 우리가 직접 한 기체이고 게다가 대부분의 부품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F-2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 실패하고 이후 영국과 협력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영국 측은 일본에서 취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다며 오히려 KF-21 시험 비행 성공을 계기로 한국과 전투기 개발에 상호 협력하자고 먼저 제의를 해왔습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최신 전투기를 내놓는다고 떠벌려도 결코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전투기 엔진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모든 무기에 있어서 국산화율이 훨씬 높지만 이는 중국의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미국, 유럽, 러시아 등 기술 선도국으로부터 경쟁국 또는 잠재 적국으로 찍힌 나라다 보니 기술 이전은커녕 완제품 판매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러시아가 완제품 무기를 팔았는데 중국은 그것을 뜯어보고 무단으로 역설계해서 국산화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최신 기체나 부품은 중국에 팔지 않아 첨단 무기들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자랑하는 J-20에 들어가는 WS-15 엔진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러시아제 원형의 60에서 70% 수준의 성능밖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이 자국 기술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놀라고 속도에 다시 한번 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매체는 KF-21이든 가오리 X든 로열 윙맨 형태의 기체이든 날개를 접을 수 있는 형태의 기체를 제작해 항공모함에 탑재하려는 한국의 야망은 잘 알려져 있다고 경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후닷컴은 지난 14일 한국에서 열린 국제해양방 위산업전 마덱스 2023에서 공개된 7만 톤급 항공모함을 보고서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은 7만 톤급 항공모함 계획을 내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싶나? 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푸제남을 닮은 한국형 항모, 중국과 경쟁하려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미국산 항공모함기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산 스텔스 전투기 KF-21의 함상형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국산 항공모함과 국산 항공모함기를 개발하려는 한국인의 야심을 얼핏 보기에 정말 남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 원양과 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에 이런 항공모함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한반도 변두리 국가로 해군활동 범위가 작아 이러한 항공모함이 필요하겠냐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항공모함 보유를 두고 늘 이 같은 중국의 주장대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해군 관계자들은 중국이 하는 짓을 생각한다면 항공모함이 필수적이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를 자국의 앞바다라고 지칭하며 2013년부터 우리 해군에게 동경 124도 서쪽은 자신들의 작전 구역이므로 넘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해의 70% 이상이 중국 해군의 작전 구역이 됩니다. 중국 해군은 이렇게 매년 서해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이 근처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둘러싸듯 포위하여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한반도 서쪽 바다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힘으로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서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도 길목을 막아서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항공모함을 한국이 보유한다면 중국에 대항해 인근 해역에서 머물면서 근거리에서 항공기의 보급을 통해 안정적이고 빠른 항공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강습 상륙함에 비해 우월한 체급으로 헬리콥터 전력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이어 일본도 항공모함을 2024년에 전력화를 시도하는데 일본이 항공모함을 운용해 독도를 노린다면 한국이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항모전투단을 운영한다면 분명 우리 군의 해양주권 수호 및 국위보호 활동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KF-21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가오리-X를 비롯해 7만 톤의 항공모함과 더불어 여기에 실어 운용할 수 있는 KF-21 네이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열심히 첨단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을 만들고 있지만 모든 것이 중국 자국 기술로 만든 중국산이기에 실전에서 자신들이 과시하는 것 같은 전력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훨씬 앞선 기술이라고 자부하던 러시아도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차나 전투기 등이 서양의 무기의 맹모추는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서해 지역을 비롯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일부 지역을 노리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중국의 야욕을 누를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방산업계가 역대급 로켓 배송으로 폴란드의 전투기 납품을 완료하면서 뛰어난 기술과 더불어 놀라운 생산 역량으로 또다시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선 FA-50을 마치 극빈 대접하듯 뜨거운 환영과 한국의 감사의 인사를 연일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이렇게나 빠른 FA-50 생산 기술로 최근 우리 공군의 TA-50 블로기를 배치하는 놀라운 속도와 능력을 보여주며 경쟁력을 입증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최근 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무단 침범하며 도발을 감행했지만 엄청나게 큰 코를 다쳤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맞불 조치를 한 이례적인 한국의 대응에 깜짝 놀란 중국이 주랭랑을 쳤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AI가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3개월 만에 폴란드형 FA-50GF 경전투기 12대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등 역대급 속도의 폴란드로부터 폭풍 감사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KAI는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작년 7월 FA-50GF1 2호기를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 납품한 걸 시작으로 12호기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에 계약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KAI는 폴란드가 사기로 한 FA-50 총 48대 중 12대를 납품했는데요. KAI에 따르면 남은 물량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맞춰 FA-50PL 형태로 개발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전력 요구에 맞춰 항전 장비와 무장을 강화한 FA-50PL 기종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KAI는 폴란드에서 FA-50 수출 주문을 받은 뒤 빠른 현지 납품을 위해 우리 군에 납품하기 위해 생산 중이던 TA-50 블로기를 폴란드 수출형 FA-50GF로 개량해 빠르게 대처할 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공군 전력 강화가 시급한 폴란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우리 군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 현지에서도 FA-50을 대하는 태도와 분위기가 사뭇 남다른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에게 인도받은 민스크 공군기지에 도착한 12대의 FA-50을 공식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의 전투기 납품 속도를 폭풍 칭찬하며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폴란드 군 당국에서 한국에서 들여온 전투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FA-52 폴란드 상공을 지켜줄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밝힌 겁니다. 정권 교체로 인해 한때 폴란드 정치권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 일로 인해 한국산 무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특히나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과 같이 한국과 무기 계약을 유지해가는 걸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며 오히려 무기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2일 방사청과 폴란드 국방부가 군용항공기 가망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하면서 폴란드가 우리와 방산 협력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가망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보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뜻으로 폴란드의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엿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와 긴밀한 방산협력 관계와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작년 6월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합의한 뒤 현장 실사 및 대면 회의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결과 일반적으로 걸리는 상호인정 절차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앞당겨져 6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폴란드와 상호인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은 폴란드에 수출한 FA-50 48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항공기 분야 사업에서 보증을 받은 것과 다름없게 됐습니다. 폴란드를 놀라게 할 정도로 빠르게 FA-50을 납품한 KAI는 이런 놀라운 생산 기술로 최근 우리 공군의 TA-50 블라크1을 전격 배치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 방산 업계를 전투기 조종사들의 전술 임무 훈련기인 TA-50의 성능 개량 버전이 우리 공군에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방사청은 지난달 28일 전투 입문용 훈련기인 TA-50 블라크 1호기를 우리 군에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약 1조 원을 투자한 TA-50 블라크 2 사업은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투 입문용 훈련기 20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전투 입문용 훈련기는 전투 조종사가 전투 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과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인데요. 공군에 따르면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입문 과정에서 국산 KT-100 항공기로 조종 훈련을 시작한 이후 국산 KT-1 항공기 중등 과정을 거쳐 T-50 고등 훈련기로 고등 과정을 마칩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마지막 단계로는 전술 입문 과정에서 TA-50으로 전술 훈련을 숙달하게 됩니다. 이번에 배치한 TA-50 블라크2는 경전투기인 FA-50의 최신 훈련기로 블라크 1의 공대공과 공대지 공격 능력에 더해 정밀 유도폭탄 운용 능력과 야간 투시장치 사용에 적합한 조명장치를 장착해 야간 비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레이더 경보 수신기, 전자전탄 살포기를 통해 적의 공격으로부터 항공기 자체 보호 능력도 확충한 게 특징입니다. 이렇듯 조종사 양성 마지막 단계에서 TA-50 블라크1을 활용한 전술 입문 과정 추진으로 우리 공군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 우리 조종사들의 실력을 더욱더 향상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한국방 공식 별구역 KADIG를 무단 진입하는 등 다시 무단 침범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공동으로 카디즈를 침범한 건 작년 6월 이후 6개월 만으로 빈도수가 잦아진 만큼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우리 군 당국이 작년 8월부터 중국방 공식 별구역 CADIG에 공군 전투기를 진입시켜 온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과거와 다른 이례적인 대응에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전투기 폭격기 등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에 맞대응해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에 사전 통보도 없이 자기 안방처럼 넘나들기를 반복했지만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근접 비행하거나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하는 등 톤 다운된 반응으로 대응해왔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중국이 적잖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사실 방공식 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다른 나라 방공식 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미리 통보하는 것이 국제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국제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카디즈를 제집 드나들듯이, 특히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늘리고 있는데 실제로 재작년에만 중국은 무려 70회, 러시아는 10번이나 카디즈를 침범했습니다. 지난달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올해에만 133회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60회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부쩍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대만 해협 인근에서도
항공모함을 동원해 대규모 공중해상 훈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들어 돌발 행동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중국과 러시아는 카디즈에 진입하면서 우리 측에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우리 공군에서도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고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고, 여기에 중국이 반응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다가오는 움직임을 식별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중국,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카디즈에 진입하자 우리 공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전술 조치를 실시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당한 외교를 위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응해 우리 전투기가 카디즈에 처음 진입한 건 작년 8월로 앞서 11월 중국이 러시아 군용기와의 연합훈련 명분으로 카디즈에 진입했을 때에도 우리 공군 전투기가 카디즈에 동일거리, 동일시간 진입해 대응 작전을 펼쳤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로 넘어오면 경고 등 수세적 대응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군용기도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동일한 거리만큼 카디즈로 넘어가고 있다며 우리 역시 맞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는 다르게 카디즈 진입 시 중국 측에 사전 통보는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중국은 통보 없이 넘어오지만 우리는 통보하고 진입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계속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 진입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카디즈에 진입할 때 사전 통보까지 하는 만큼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따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당한 외교를 하려면 군사적으로 확실한 맞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입장으로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무단 침입에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의 카디즈 진입 맞대응에 대해 중국이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건 우리 조종사들의 엄청난 조종 실력에 기반한 전투력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2023년 탑건에 선정된 F-15K 전투기 조종사 이무영 대위는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획득하며 엄청난 조종 실력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성능 좋은 전투기와 더불어 뛰어난 명사수가 존재한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에 따르면 김 대위는 2023년 공군 공중사격대회 공중사격 분야 공대지 폭격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탑건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공대지 폭격은 가상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을 뚫고 목표 지점으로 들어가 3km 상공에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당시 김 대위가 기록한 공대지 폭격의 오차는 15cm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이 AI도 하지 못하는 1000점 만점에 1000점 기록한 탑건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을 떨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중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추가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